1990년 미국 보스턴 대학의 지질학자인 로버트 쇼흐는 이집트의 스핑크스를 조사하던 중 특이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머나먼 과거에 형성된 대규모의 침식 흔적이었는데요. 사막은 모래와 바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으니 그러한 풍화가 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죠. 그런데 조사를 이어간 쇼후 박사는 이것이 사막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침식 흔적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핑크스에 남아있던 짙은 풍화는 모래 혹은 바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건데요. 그것은 오로지 물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그것도 엄청난 양의 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 남을 수 있는 흔적이었던 것이죠. 아랍어로 공포의 아버지를 뜻하는 이집트의 대스핑크스,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문장이자 고대 이집트 역사의 현신이기도 한 스핑크스는 무려 4,500년에 달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스핑크스의 역사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원전 1만 년경, 지금으로부터는 약 12,000년 전에 스핑크스가 건설되었다는 충격적인 가설 때문이었죠. 학계의 정설대로면 스핑크스는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제4왕조 4대 파라오인 카프레 왕이 자신의 얼굴을 본따 건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부터 기존 학설에 반박하는 다양하고 신빙성 있는 가설들이 제기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은 로버트 쇼우 박사가 주장한 물에 의해 침식된 스핑크스였죠. 쇼우 박사는 이집트의 모든 건축물들 중 유일하게 스핑크스에만 물에 의한 침식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스핑크스의 건설 연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는 전제를 세워보았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때쯤 사하라에 아주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시기였죠. The body of the Sphinx and therefore the original statue had to go back to pre-Sahara times, the end of the last ice age, circa 10,000 BC. I am convinced that it is a ruin from pre-dynastic Egypt. 스핑크스가 위치해 있는 이집트 기자의 고원은 수천 년 동안 사막이었습니다. 물은커녕 침식을 발생시킬 정도의 비나 눈이 올려도 없는 곳이었는데요. 그는 스핑크스에 남아있는 대규모 물에 의한 침식 흔적을 근거로 스핑크스의 건설 연대가 기원전 1만 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죠. 이것은 학계의 정설로 통하던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며, 더 나아가 인류의 기원 자체에 물음표를 던지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기원전 1만 년경 사하라는 초목이 무성한 온난하고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MIT의 데이비드 맥키 교수팀의 해저 침전물 분석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기도 한데요. 역사적으로 사하라는 2만 년을 주기로 건조한 기후와 수변한 기후를 반복하였죠. 기원전 1만 년경의 사하라 내륙에는 4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거대 호수 메가차드가 존재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2006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기원전 5000년까지 수분을 유지하던 사하라는 이후 급격하게 사막화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이에 나일강 유역으로 인구들이 몰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이집트 서낭조 시기와도 일치했죠. 하지만 이 정도의 추측만으로 스핑크스의 연대를 알려진 것보다 5000년 더 앞당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명 스핑크스 초고대 문명설의 근거들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죠. 스핑크스는 현대에 들어 완전히 발굴되기 전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형태로 발견되고는 했습니다. 이것은 근대뿐만이 아닌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실제로 이집트 신왕국 시대 제18왕조 8대 파라오 투트모세 4세는 모래에 파묻힌 스핑크스를 꺼내주고 왕위에 올랐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내용은 스핑크스의 양발 사이에 놓인 꿈의 비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있는 정오, 왕의 아들 투트모세 4세는 스핑크스의 머리그늘 아래에서 쉬던 중 잠에 빠졌다. 그는 꿈속에서 스핑크스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 아들 투트모세야, 너는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이니 내가 나의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내 눈이 비추는 모든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이 모래 속에서 꺼내다오. 그렇게 해주면 너를 이집트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꿈에서 깬 투트모세 4세는 그 즉시 인부들을 불러 모래 속에 묻혀있는 스핑크스를 파냈고, 그렇게 파라오에 즉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로도 스핑크스는 모래 속에 묻히고 다시 파헤쳐지기를 수없이 반복하였죠.
그 이유는 스핑크스가 건설된 곳의 지대가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래바람에 의하여 계속해서 묻힐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러한 지형적 특이성을 토대로 학자들은 사막에 스핑크스를 건설하려 했다면 끊임없이 들이차는 모래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이것은 스핑크스가 건설될 당시의 사하라는 모래가 없는 환경이지는 않았을까라는 물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핑크스는 모래가 쌓일 리 없던 기원전 1만 년경의 푸르른 사하라에 최초로 건설되었던 걸까요? 카프의 왕이 스핑크스를 건설하였다는 것 또한 어디까지나 가능성 높은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이제껏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스핑크스의 얼굴이 카프의 왕과 너무 다르다라며 그것이 카프의 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스핑크스는 카프의 왕과는 달리 아주 두드러지는 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문을 가진 미국의 인류학자 프랭크 도밍고는 1993년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통해 둘의 얼굴을 비교 분석해보기도 하였는데요. 스핑크스의 얼굴 묘사와 카프의 왕 조각상의 얼굴 묘사를 토대로 도출된 결론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는 결과였죠. 이에 스핑크스의 얼굴이 카프의 왕 이전에 존재하던 파라오라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지질 조사를 통해 스핑크스 초고대 문명설을 촉발시킨 로버트 쇼후는 한층 더 과감한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쇼후 박사는 스핑크스의 두텁고 거대한 몸체에 비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그는 스핑크스의 머리가 후대에 걸쳐 재가공되었으며 최초 건설 시에는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죠. 이집트 고왕국 이전 선왕조 시대의 유물과 벽화에서는 사자의 모습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상이집트, 하이집트로 나뉘어 각기 발전하였는데요. 그중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동물이자 태양신과 동일시하여 숭배받았던 것이 바로 사자였기 때문이죠. 통일왕조가 등장하기 전인 이집트 선왕조 시대는 기원전 6000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이들은 선왕조 시절의 사자 숭배 사상이 그보다 더욱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명으로부터 전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인즉 사자 숭배와 그에 따른 스핑크스의 건설이 기원전 1만 년경 사하라에 존재했던 고대 이집트의 기원이 되는 초고대 문명으로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쇼 박사는 추가로 스핑크스가 일반적인 사자가 아닌 메히트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메히트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암사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는 하는데요. 그 역사는 아주 오래되어 이집트 최초의 왕조인 제1왕조 시절의 파라오 제르의 인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메히트에 대한 묘사는 대피라미드의 건설자이자 이집트의 왕자였던 헤미우누의 동상 발판에서도 발견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메히트는 목에 3개의 고리를 차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요. 쇼후 박사는 메히트가 목에 차고 있는 이 고리가 스핑크스의 목에 남아있는 원형의 빗살 무늬와 동일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메히트라는 단어가 비 또는 홍수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쇼후 박사는 묘하게 맞물리는 이러한 역사적 요소들이 스핑크스가 원래는 사자의 모습으로 조각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그는 후대의 파라오들이 이를 끊임없이 재가공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 공사도 하면서 결국 지금의 모습처럼 머리만 과도하게 작아진 것이라 하였죠. 후대의 파라오가 스핑크스를 보수하였다는 내용은 고대 이집트 비석인 인벤토리 스텔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50년 이시스 신전에서 발견된 이 비석은 학계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비석에는 스핑크스를 건설하였다고 알려진 카프레 왕의 선대왕인 쿠프 왕이 스핑크스를 발견하고 보수했다라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쿠프는 스핑크스 옆에 세워져 있는 이시스의 피라미드를 찾았다. 쿠프는 부서진 스핑크스를 보수했다. 이를 해석하면 카프레 왕의 아버지였던 쿠프 왕 또한 스핑크스를 건설한 것이 아닌 존재하던 것을 발견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심지어 그 스핑크스는 오래된 듯 부서져 있어 보수까지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존 학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로 인해 인벤토리 스텔라는 실제 역사적 유물임에도 후대에 조작된 것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신빙성 높은 추측들에 더한 학계의 정설과는 상반되는 역사 기록들은 초고대 스핑크스라는 하나의 답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별자리 또한 스핑크스 초고대 문명설을 뒷받침해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점성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요. 고대 이집트는 동시대의 국가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천문학 지식을 보유한 나라이기도 했으며 기자의 새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를 본따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론은 학계 내 오랜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죠. 실제로 쿠프왕 대피라미드에는 천체 창이라고 불리는 외부로 통하는 구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천체 창은
기원전 2600년에서 2400년경에 오리온 자리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오랜 세월을 거치며 별들은 조금씩 이동했지만 우리는 발달한 과학기술로 과거에 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었죠. 놀랍게도 스핑크스 역시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자 자리는 예로부터 황제의 별자리라고 불리며 왕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는데요. 분석 결과 기원전 1900년경 스핑크스가 바라보는 위치의 정동쪽에서는 일출 직전에 지평선에 떠오르는 사자 자리를 볼 수 있었다고 하죠. 태양의 중심이 하늘의 적도에 오는 춘분날은 고대로부터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춘분점은 황도 12궁 중 사자 자리에 있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점성술에 아주 해박했다. 그들은 건축물 속에 천문학의 비밀들을 빠짐없이 숨겨놓았다. 태양과 동일시하여 숭배받았던 사자, 일출 직전에 하늘에 떠올랐던 사자 자리, 그것을 바라보는 스핑크스까지 서로 간 긴밀하게 연결되어 보이는 이 키워드들은 스핑크스가 기원전 1만 년경부터 존재하였다는 전제를 두면 전부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이죠. 스핑크스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최초로 기록한 플라톤이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간 곳이 바로 이집트였는데요. 플라톤의 조상이었던 솔론에게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처음 전해준 사람이 이집트의 신관 코누피스였기 때문이죠. 플라톤은 이집트의 신전 기둥에 기록된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집트는 이미 오래전에 아틀란티스와 접촉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가설이 또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아틀란티스의 생존자들이죠. 아틀란티스와 이집트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했던 미국의 작가 이그나티우스 도넬리는 1882년 저서인 아틀란티스 대용수 이전의 세계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스핑크스와 같은 이집트 건축물들이 뛰어난 형태로 완성되어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에 아틀란티스의 생존자가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 설명되지 않은 높은 기술력에 대해서는 그 뒤에 숨은 조력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 숨은 조력자가 다름 아닌 아틀란티스의 생존자라는 충격적인 주장인 것이죠. 놀랍게도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의 멸망 시기라고 기록한 기원전 9600년과 초고대 문명설에 의한 스핑크스 건축 연도는 상당히 비슷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틀란티스의 유력한 후보지라고 불리는 리첸 스트럭처 또한 사하라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하라의 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불가능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지형적인 특징이 아틀란티스의 묘사와 놀랍도록 비슷해 논란이 되었죠. 플라톤이 저서에 언급한 두 개의 땅과 세 개의 물이 흐르는 곳,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산, 남쪽에 흐르는 물길 등 지형적 특이점들이 전부 일치하며 127 스타디아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크기 묘사마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1 스타디아를 현대식으로 환산하면 대략 185m, 127 스타디아면 23.49km라는 길이가 나오는데 사하라의 눈 직경은 정확히 23.5km였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기원전 1만 년경 지구의 많은 땅이 바다에 잠겼던 영거 드라이아스기에 해당 지형이 실제로 바닷속으로 잠긴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아틀란티스의 생존자들은 가라앉아버린 나라를 떠나 동쪽으로 이주했고 그렇게 초기 이집트 문명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아틀란티스의 선진 문명이 대거 유입되며 고대 이집트의 기술력이 동시대의 국가들에 비해 독보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장에 따르면 스핑크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건축물이며 아틀란티스와 이집트를 연결짓는 상징적인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스핑크스 지하에 아틀란티스의 잊혀진 흔적들이 묻혀있는 기록의 전당이 존재한다는 전설은 아주 유명한데요. 이집트인들은 거성 밑에 문서 보관용 지하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 이 귀중한 자료들은 대용수 속에서도 살아남아 보존되어 전해졌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스핑크스의 발밑에 정체불명의 지하 공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1987년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의 이집트 학자 요시무라 사쿠지의 지휘하에 수행된 전자기 음파 조사에서 스핑크스 아래에 길쭉한 터널과 석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1991년 지진학자인 토마스 도베키의 단층 촬영 및 지진 반사 조사 결과 앞발 밑에도 사각형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보수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스핑크스 뒤쪽에서 지하로 통하는 터널을 발견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이집트 고대유물관리청 장관인 자이 하와스는 스핑크스 지하의 빈 공간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회암 공동이며 뒤쪽의 통로는 도굴꾼들이 파담한 흔적일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발굴과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지만 관리청은 고대 유물의 문화적 보존에 더해 스핑크스 아래에 지하수가 가득 차 있는 상태라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지하 탐사를 전면 금지하였는데요. 2008년 스핑크스 아래의 지하수를 빼내는 작업이 한 번 진행된 뒤로 현재까지도 스핑크스 발밑의 터널과 방에 대한 세부 조사는 이어지지 않고 있죠. 세간에서는 이집트의 위대한 역사가 사실 아틀란티스에 의해 비롯되고 발전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이집트 정부 측의 은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스핑크스에 얽힌 밝혀지지 않은 역사들과 믿기 힘든 이야기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전설이고 어디부터가 진실일까요? 이집트에는 대홍수로 모든 것이 멸망하기 전까지 나라를 오랜 기간 통치했다고 전해지는 정체불명의 신들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집트 제19왕조 때의 유물 토리노 파피루스에는 무려 300명이 넘는 고대 파라오들의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최초의 왕조 이전에도 무려 18,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과 영웅들에 의해서 왕위가 이어졌다고 적혀있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 제5왕조 때 만들어진 팔레르모 석판에도 최초의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이집트를 다스렸다는 120명의 불가사의한 왕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존 학계에서는 토리노 파피루스와 팔레르모 석판의 기록에 등장하는 이러한 초고대 이집트 문명을 일종의 신화적 이야기로 여겼는데요. 어쩌면 이들은 신화가 아닌 아득한 시간 속에 잊혀져 버린 스핑크스의 진짜 주인들은 아니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